SKT 측에 따르면 교체 물량은 한 15만 개 정도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일이라든지 예측대로 안 된 것까지 감안하면 6개월을 뭐 훌쩍 넘어갈 수도 있죠. 다들 유심 바꾸려고 막 줄 서 있고 그러잖아요. 네. 2심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많은 의혹이 있죠. 왜 2심을 권유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2심의 존재를 아는 순간 언제든 통신사를 떠나거나 순간적으로 오늘부터 알트포 써야지 하고 알트포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3,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오늘은 SK 해킹 사태 괴담과 팩트 긴급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썸네일을 만들어 봤고요. 지금 정말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페이스북에서 보면 보안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표하시더라고요. 그 기사가 나오는 게 너무 자극적이다. 네. 이게 너무 상상의 영역으로 갔다. 또 저도 기사들을 보면은 너무 기사가 지금 많아서 뭐를 믿어야 될지, 어떤 게 주요한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헷갈리더라고요. 또 블로그를 한 군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정반대로 써놓으신 뭐 이런 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어떤 게 지금 맞는 정보고 틀린 지금 이야기인지, 그 다음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KT 해킹 사태 이렇게들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건지, 뭐 해킹이 진짜 된 건지, 뭐 바이러스가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뭐 정보를 해킹으로 빼낸 겁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까? 네, 그 SKT의 홈 가입자 서버라는 그런 서버가 있는데요. 이 서버가 이제 해킹 공격을 받아서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거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유심 정보가 빠져나간 걸로 이제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 뭐 개인, 뭐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개인 정보는 탈취가 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죠. 근데 뭐 또 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데서는 아니다, 니네 개인정보도 나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정말 불확실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는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았다, 유심정보만 유출됐다, 그런 상태고, 개인정보도 유출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심 정보가 나갔다고 하면은 유심에 대한 정보만 있으니까 이거를 누가 쓰는지 이런 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유심 정보라는 게 이제 유출되면 막 그 우리 유심 갈아 끼우면 뭐 문자도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는 있는데, 이 보통 이제 개인 정보랑 결합됐을 때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개인 정보나 단말기 식별번호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단말기마다 이 단말기 고유의 식별번호가 있거든요. 이 번호도 지금까지는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단말기 식별번호, 아니면 유심정보 요 세 개들이 다 같이 유출이 됐다면 거의 완전 큰일 나는 일인데, 다행히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이것들은 아니고 유심정보만 나갔다라고 해서 당장 이걸로 무슨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보고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조사가 뭐 정확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서 SKT 쪽에 이제 발표를 믿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인 상황이죠. 거잖아요. 그리고 SKT도 아마 정확한 이유나 어디 공격 포인트를 지금까지는 아직 뭐 확보하지 못한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왜, 어떻게, 누가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뭐 이런 해킹 공격에 대해서 누가 했고 어떤 방식으로 했고 뭐 얼마만큼 했고 이거는 사실 조사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사건이 벌어진 상태고, 이제 심지어 이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라 면밀한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이제 뭐 보도되는 것만 종합하면 이 아까 그 서버가 리눅스 서버인데, 그 리눅스 서버에 BPF 도어라는 그 백도어 그 악성 코드가 있대요. 저도 사실 보안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런 게 뭔지를 사실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이런 악성 코드가 그 서버에 그 침투에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그 악성 코드를 통해서 백도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보가 유출된 걸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악성 코드를 중국 해커들이 주로 쓴다고 해서
중국 해커의 소행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악성 코드가 오픈 소스래요. 그래서 누구나 변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악성 코드가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중국 해커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뭐 중국 해커들이 주로 쓰는 악성 코드인 건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딥시크 AI가 뭔가를 한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딥시크도 오픈 소스로 공개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다른 나라에서 갖고 와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한 거다라고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방식으로 해킹이 됐다라고 할 수 있죠. 한 거군요. 그러면 지금 이게 결과가 나오려면 아무튼 오래 좀 걸리는 상황이고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근데 참 저는 이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항상 바이러스라 그랬는데 왜 악성 코드라고 하죠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바이러스라고 불렀을 때의 관점은 그만큼 전염이 빨리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불렀던 것 같고요. 악성 코드라는 건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코드다라고 해서 악성 코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컴퓨터 안에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쁜 짓을 하는 코드가 심어져 있다.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악성 코드는 이제 그 프로그램 내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애죠. 그런 거군요. 아무래도 우리는 예전부터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바이러스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 악성 코드라고 그래서 요즘은 바이러스라고 안 부르고 멀웨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멀웨어. 둘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럼 멀웨어랑 악성 코드네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는 하나의 완성된 완벽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에 기생해서 뭔가 좀 나쁜 짓을 하는 애인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만큼 피해가 날 수 있냐에 대해서 지금 기사들이 상상의 영역으로 간 것도 있고 딱 좀 잘 짚은 기사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최 창업자님이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게 피해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직접적인 피해 사실 나오진 않았고요. 근데 가능성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가장 많이 우려하는 거는 유심 복제 가능성이죠. 그래서 해커가 피해자의 유심을 복제해서 뭐 복제폰을 만드는 것 그 가능성인데, 그래서 뭐 복제폰 생기면 어쨌든 그 복제폰으로 그 피해자의 뭐 문자라든지 뭐 이런 게 오잖아요. 통화라든지 그걸 통해서 뭐 문자 인증이라든지 ARS 인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걸로 뭐 여러 가지 뭐 스미싱, 쉽게 말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뭐 사기 및 탈취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SK텔레콤의 입장은 현재 확인된 유출 정보만으로는 사실 복제폰이 양산될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바일 환경에서 뭐 할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뭐 페이스 아이디도 하고 뭐 아니면 간편 결제도 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 인증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뭐 그 피해 사실 나오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 당장 금융 그런 뭐랄까 범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진 않으니까. 근데 다만 해커가 뭐 그 유심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뭐 주민등록번호, 뭐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그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가장 사람들이 되게 좀 뭐랄까 불안해하는 그런 포인트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를 이렇게 뭐 조합을 한다면 뭐 SNS 계정이라든지 뭐 포털이라든지 뭐 이런 탈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걸 탈취하면 그 개인 정보를 토대로 또 다른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두고 뭐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이죠. 예. 지금 전문가분들이 그 글 쓰시는 거 보면은 이게 유심을 스와핑하는 거랑 복제라고 하나요? 그게 클로닝인 건가요? 그 두 개가 다르다고 하던데. 뭐 심 스와핑하고 심 클로닝은 좀 다른데요. 심 스와핑은 그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신분증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해커가 이제 그 이용자를 이제 사칭을 해서 그 대리점에서 새로운 유심을 딱 발급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심이 바뀌는 거라서 이제 기존 이용자의 폰은 이제 먹통이나 아니면 이제 텅 빈 기계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랄까 굉장히 많은 나쁜 짓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그 뭐랄까
그 지금- 사람의 폰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심 클로닝은 그냥 그 심 카드를 그대로 이제 복제하는 거. 그래서 이보다는 이제 훨씬 더 좀 뭐랄까 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적은데, 그래서 뭐 해커가 딱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기존 심카드를 복제해서 갖고만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정보랑 결합이 돼야 뭐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과기부하고 SK텔레콤이 뭐 어쨌든 발표를 했어요. 심 스와핑 가능성은 없다 이걸로. 그래서 심 스와핑 자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심 클로닝은 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 SK텔레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심 스와핑이 안 되는 건 오케이. 그러면 심 클로닝은 어떻게 막아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도 이걸 막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건 좀 더 후술해서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저 기사도 나왔었잖아요. 이제 아니라고 밝혀지긴 했는데 SKT를 쓰고 있는 분이 이제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되더니 이게 알뜰폰이 개통이 돼갖고 내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나갔다. 요거는 결국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예전에 당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건데, 이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부고 문자를 보다가 이제 URL을 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뭐 정보를 입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폰이 그 먹통이 돼버렸고, 그래서 그분 표현으로는 이게 해약이 됐다 갑자기.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이제 본인의 명의 폰이 이제 다른 그 통신사에서 이렇게 개통이 됐고 5천만 원이 이체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걸 예전에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예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실수로 이렇게 제가 그것도 스미싱인 거죠. 문자에서 이게 URL 딱 문자가 아니라 이메일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게 그 진짜 그 서비스 운영업체에서 보낸 줄 알고 이렇게 올렸다가 이제 그 계좌 그 페이스북 아이디가 탈취가 되고 페이스북 아이디랑 연동된 계좌까지 탈취가 되면서 뭐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여기에 등록한 카드였죠. 그래서 2천만 원을 시원하게 이렇게 날린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카드사에 얘기해가지고 분쟁 걸어가지고 지급을 막아서 결국은 피해가 나진 않았습니다만, 뭐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카드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아이디도 바꾸고 싹 다 바꿔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분이 저와 비슷하게 그 좀 스미싱 공격에 당해가지고 한 거지, 이번 건하고는 무관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해킹이 저런 식으로 되거든요. 1대1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메일이나 이런 데서 잘못 클릭을 하거나 그래서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이래가지고 내 노트북이나 내 PC나 뭐 내 휴대폰이 이제 저 해커의 손에 사실상 넘어가는 좀비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이제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번 해킹도 아마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하는데, 보통 이걸 지능형 지속 공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타깃을 정해놓고 그냥 아까 보통 이런 스미싱들은 단체로 뿌려놓고 누구 하나 걸려라 이렇게 할 경우도 있지만, 타깃을 정해놓고 저 사람이 클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자나 이메일이나 이런 거를 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지능적으로 계속 보내는 거여서 한 번 피했다고 해도 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게 무서운 거죠. 계속 막 엄마 이름으로 만약에 문자가 왔는데 엄마가 막 만약에 돈 보내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오면, 아니면 누가 돌아가셨다고 아까 말한 부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 서류 합격되었습니다 하고 문자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넘어가서 해킹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 친구도 아버지가 똑같은 걸 당하셨어요. 그래갖고 부고 문자라고 해서 누른 거예요. 근데 그게 좀비폰이 돼갖고 이분 거가 털린 거는 이분 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분을 숙주로 해서 그 주위 사람들한테 또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친구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누구한테 자꾸 보내니까 그건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누르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의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아까 SKT 먹통 알뜰폰 개통 고사건은 스미싱이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높다는 거죠. 그것도 결론이 나온 건 아닐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이 SKT 해킹 사건과는
좀 무관한 것 같다라는 일단 발표가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기사가 나올 때 그 아까 심스와핑 범죄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2022년도에 뭐 큰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때는 뭐 어떤 일이었었어요? 이게 심스와핑입니다. 그 유심 정보를 탈취해서 뭐 문자 인증이나 이런 거를 중간에 가로채는 거죠. 해커들이. 그래가지고 뭐 금융에서 뭐 거래를 내 맘대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건데 2022년에 그 알뜰폰에서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는 요때들의 이런 사건이 알뜰폰에서도 한 번 있었고 SKT에서도 한 번 있었는데 요때 핵심은 개인정보도 같이 유출됐어요. 그러니까 그 알뜰폰의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과정의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몰래 이제 본인 인증 정보, 개인 정보를 다 탈취를 해서 이제 이제 해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개인 정보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개인 정보도 같이 탈취된 게 이제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SKT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뭐 한 15명 정도 유심을 불법 복제하는 그런 일당이 잡힌 적이 있는데 그 역시도 이제 개인 정보도 같이 탈취를 해서 이제 실제로 피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게 거래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 정보와 유심 정보가 맞물리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유심을 복제해서 복제폰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를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휴대폰 인증인 거잖아요. 네. 주민등록번호 넣고 네. 그다음에 전화번호 날라오면은 내가 맞다고 인증하면은 그렇죠. 네. 그게 뭐 그렇게 금융도 뭐 할 수 있고 가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시에 털리면 아주 큰 문제가 네, 난다. 그렇죠. 네, 가장 큰 우리 인증 시스템이 지금 문자 인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문자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인증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발표된 건데 지메일에서 인증을 더 이상 문자 인증을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구글은 뭐 이제 문자 인증 대신 QR 코드 인증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만큼 문자 인증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증 수단이 문자는 너무 이게 OTP를 그러니까 임시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유심이 털리면 문자를 중간에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해커들이 손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모든 인증을 그걸로 했다 그러면 모든 거래가 그걸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문자 인증 자체는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이제 믿으면 안 된다 더 이상은. 그렇죠. 문자 인증이라는 게. 그렇군요. 근데 지금 다들 그래서 일단은 유심을 바꾸면은 깔끔한 거잖아요. 유심 정보가 털린 거니까. 그래서 유심을 바꾸려고 지금 뭐 저희 동네 여기 회사 근처에도 어제 그저께 줄 엄청 서시더라고요. 그러면 유심을 못 바꾸신 분이 지금 훨씬 많단 말이죠. 그럼 못 바꾸신 분들은 뭐 주의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뭘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 관련해서 일단 SK텔레콤 측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뭐 저희가 걱정하는 그 심 클로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심을 똑같이 복제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천적으로 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심을 바꾸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이제 복제해도 그 복제한 게 소용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좋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심 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SK텔레콤이 하는 얘기는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이동통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심 정보가 동일한 단말기 2개가 접속하는 걸 막거든요. 왜냐면 그 자체로 해킹이라든지 어쨌든 그 비정상적인 그런 접속 행위니까. 그래서 한 개만 이렇게 접속하도록 막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인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그 휴대폰을 만약에 이제 기존 사용자 끄면 이게 다른 하나가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휴대폰을 그러니까 내 유심 정보가 털려서 내 유심을 누군가 복제해서 갖고 있는데 그렇죠. 평소에는 그거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복제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접속을 하면은 내게 끊기거나 그렇죠. 거기가 접속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되니까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딱 휴대폰을 끈 순간 치고 들어오면은 난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 타이밍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좀 휴대폰을 끄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해커들이 또 어쨌든 어떻게든 이제 그 사람의 폰을 끄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을 재부팅하라 뭐 이렇게 통해서 뭐 만약에 이제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그 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해외 가시는 분들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행기 모드를 한다거나. 그렇죠. 예, 비행기 모드도 어쨌든 그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미싱에 또 주의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금융기관으로부터 뭘 왔는데 그 URL로 이동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이 순간에 좀 안 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왜냐면 모르니까요. 만약에 네. 누가 봐도 이거는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 당국에서 왔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네.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면 좋고 또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URL 입력하라는 거는 일단은 모바일에선 좀 안 하는 게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금융기관에서 나인지 인증할 때 문자 인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심을 바꾸기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모바일 폰을 끄지 마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무슨 인증이나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유심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게 기술적으로 이게 보호 서비스에 가입되면 뭘 어떻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유심 그 가입자 식별 번호 있죠. 우리 유심이 가입자 식별 모듈이잖아요. 그 가입자 식별 번호랑 단말기 고유 번호가 있어요. 이 단말기 고유 번호랑 가입자 식별 번호를 이제 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제 이게 맞나 보는 거예요. 아, 이 단말기 맞아? 그러니까 어떤 유심에서 왔어. 근데 이 단말기의 그 값이 맞아라고 이제 그 단말기 값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둘이 다르면 누군가가 내 유심을 복제하거나 뭐 스와핑을 해서 쓴다고 하면 다른 단말기잖아요. 그러니까 단말기가 안 맞는 거죠. 단말기까지 맞아야지 이제 접속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인증을 한번 더 한다고 보면 되는 그렇다고 거군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유심보호 서비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건 주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다 막을 수 있다. 왜냐면 내 휴대폰에 있는 심 정보를 다른 기기에서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유심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사 보고 그 생각했거든요. 원래 이거 유료 아닌가? 근데 지금 가입하라고 하는 거면은 돈 벌겠다는 건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돈 내라고 하는 건 아니죠? 무료입니다. 아, 무료예요? 네, 네. 근데 무료면 그냥 전부 다 가입시켜주면 안 되는 겁니까? SK텔레콤. 그런 의견들 굉장히 많죠. 인터넷에 이 자식들이 이거 그냥 왜 일일이 가입하라고 그래? 그걸 다 그냥 자기들 다 가입시켜 놓으면 되는 그쵸, 거지. 그쵸. 근데 아까 좀 전에 그 댓글에도 나왔듯이 해외 로밍을 가거나 이럴 때 이게 유심 보호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밍이나 뭐 이런 뭐 여러 상황에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괄적으로 딱 했는데 나 왜 갑자기 휴대폰이 안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죠. 물론 제 생각에는 그런 거 뉴스에서 계속 얘기해주면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런 게 이제 그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SKT에서 이제 받아들이면 유심 보호가 된다. 대신 해외나 이런 거 안 가시는 분들이 신청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좀 미심쩍습니다. 그냥 해주고 해외 가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더 안내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현재는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는 또 이게 계속 아까 말했듯이 그 가입자 식별번호랑 단말기 고유 번호를 계속 맞춰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래픽 부하가 일어나죠. 시스템이 계속 이 사람이 그 망에 들어올 때마다 너 맞나 보자 이렇게 하고 계속 한 번 더 뭔가를 더 해야 되네요. 해야 되니까 이 SK텔레콤의 이 부하는 이 시스템 부하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려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경우도 맥 어드레스 이런 게 자기 고유의 네네, 컴퓨터의 네. 번호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모바일의 고유 번호 값과 유심 번호 값을 동시에 맞춰보는 거라면 네. 지금 아까 그 해외 가신다고 하는 분께서는 이렇게 걱정되시면은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하고 해외에 갔을 때는 그냥 현지 유심을 껴서 하시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SIM 같은 거 현재 eSIM 같은 걸 사용해서 하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내게 복제가 되더라도 내 휴대폰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막히는 거잖아요. 로밍은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거기 eSIM을 쓰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SKT 기사 나오는 거 보면 SKT가 확보한 유심 물량이 한 100만 개 정도다 이렇게 나오던데 뭐 지금 뭐 어제 오늘 기사에는 KT랑 LG유플도 도와주겠다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SKT 고유 고객들이 2,300만인가 되고 또 알뜰폰만까지 해서 170만인가 해서 거의 2,500만. 그러면 100만 개 갖고 있으면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예상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SKT 측에 따르면 일일 그 교체 물량은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5만 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의 전체 가입자 수 2,500만 명을 이걸로 나누면 산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167일이라고 합니다. 뭐 반년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6개월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만약에 휴일이라든지 뭐 여러 그러네요. 가지 뭐 중간에 뭐 좀 예측대로 안 된 것까지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뭐 6개월이 뭐 훌쩍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저 여기에 대해서 SK텔레콤 측하고 얘기했는데 이러면 이거 너무 좀 그러지 않냐라고 하니까 근데 일단 뭐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처럼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유심 교체를 모든 사람이 또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좀 이보다는 훨씬 짧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물량 확보에 그렇게 총력전을 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는 6개월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3, 4개월 정도라면 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안전하려면 3, 4개월 동안 휴대폰 끄지 말라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 기간에 좀 주의하자 뭐 네. 이런 거지. 어쨌든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이론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네. 이제 유심 교체하는 거고. 근데 유심 보호 서비스도 어쨌든 동일한 단말기만 이렇게 유심이랑 동일한 단말기만 이렇게 접속 가능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 해결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그게 입장이라서 그래서 뭐. 그래서 실제로 뭐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내부 임원들 중은 상당수가 그냥 보호 서비스만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물량이 부족한데 유심 교체까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뭔가 휴대폰을 똑같이 복제해갖고 내가 받는 문자와 전화와 내가 듣는 것들을 똑같이 이쪽에서도 볼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아닌 거잖아요. 당장 그건 네. 아니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그 기사에 계속 유심만 나와서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 이심 정보는 안 털린 거예요? 그걸 물어봤는데 네. 기사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다 털렸대요. 다 털렸대요. 그래서, 유심. 예, 모든 심 정보가 다 털렸다. 그래서 다 교체를 하는 게 권고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SK텔레콤 측에 또 전화를 해보니까 네. 유심, 이심 모두 다 이제 무상으로 제공해 줄 거고 그리고 뭐 유심 고객이 이심으로 바꾸거나 네. 아니면 이심 고객이 유심으로 바꾸는 것도 다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심은 실질적인 물량이 필요한 거지만 이심은 뭐 발급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심을 지원하는 폰이라면. 네. 네. 그래서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앱에 들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과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럼 원래 유심을 쓰시던 분이든 아니면 이심을 쓰시던 분이든 그분들은 최대한 빨리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는 게 최고겠네요. 모든 가입자는 바꿔야 되는 게. 근데 약간 이심으로 이제 뭐 다들 유심 바꾸려고 막 줄 서 있고 그러잖아요. 네. 막 거의 막 대리점 앞에 막 줄 엄청 서 있고. 이심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안내를 안 하는 게 너무 좀 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거죠? 다들 이심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네. 근데 SKT에서는 이심으로 바꾸라고 안내를 안 하고 근데 그 유심 보호 서비스만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심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물론 이심은 오래된 단말기는 안 돼요. 뭐 한 2022년인가 이후로 삼성의 경우에 그 이후에 네. 단말기는 가능하고 아이폰은 거의 다 대부분 가능한데 이심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유심 바꿀 필요 없이. 근데 SKT는 그걸 하라고 하지 않죠. 아니 SKT는 유심을 무상으로 나눠주려면은 그게 돈이 더 들 텐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은 의혹이 있죠. 왜 이심을 권유하지 않느냐. 근데 많은 이제 통신계 사람들은 그 이유를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심으로 바꾸는 순간
사람들이 이심의 존재를 아는 순간 언제든 통신사를 떠날 수,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조작만으로 통신사를 바꾸거나 그냥 알뜰폰으로 바꾸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우리 지금 단말기 바꾸고 통신사 바꾸려면 귀찮죠. 가서 줄 서고 뭐 쓰고 뭐 한 반나절 걸리잖아요. 그런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잠깐 조작만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완전 경쟁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신사들이 장벽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마케팅비 엄청 더 써야겠죠. 그런 거를 우려해서 이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마라. 이런 형국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약간 그런 의심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신기한 게 저는 이미 KT 2심을 쓰고 있거든요. 네. 저는 2심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계속 기사가 나올 때 왜 2심은 털렸다는 얘기가 없지? 왜 2심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없지? 이랬었는데 네. 그런 뭐 속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시는 거군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리점 체계 있잖아요. 우리 통신사는 대리점과 또 그 밑에 있는 그 대리점 밑에 네, 있는 또 판매점들이 쭉 있잖아요. 이들이 이심은 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먹고 살 길이 사라질 수 있어요.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으니. 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유심에서 비싸잖아요. 유심 하나에 네. 얼마죠 좀? 유심 뭐 6, 7천 원 네, 하죠. 그것도 남는 그 대리점들 그걸로 좀 남는데요. 평소에는 그런 것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런 것도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심을 권유하지 않는 거죠. 이 심은 그래서 한 2, 3천 원 정도 이렇게 교체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돈을 받나요 네, 원래는? 그래서 우리 저 외국 갈 때도 이심 사면 2, 3천 원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마진을 이렇게 네. 넣으려고 하는 거다. 근데 SKT가 이심을 바꾸려고 해도 대리점을 와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도 사실 되는데 네. 안 가도 그냥 온라인상에서 이심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도 KT 바꿀 때 집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심으로 교체하려면 와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줄을 세우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판의 소지가 있죠. 네. 이심 소비자 쪽에서 입장에서는. 특히나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 SK텔레콤 측하고 통화할 때도 뭐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좀 퉁치려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 다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외부에서 보이는 그 심각성과 다르게 좀 뭐랄까 그 정말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든 이렇게 좀 묻으려고 하는 게 뭐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이 아닐까. 근데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떠오르는 상황에서 좀 비판의 소지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예. 대리점을 오라고 했다고 하십니다. 이심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여러분 이심으로 평소에 바꾸세요. 저도 이심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해외 나갈 때 유심을 구할 때 조금 한 이틀 3일 정도 먼저 신청해야 된다는 거 빼면은 괜찮고요. 알뜰폰으로 옮겨갈까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심으로 하면 언제든 그냥 순간적으로 오늘부터 알뜰폰 써야지 하고 알뜰폰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되는 거였군요. 저 몰랐었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를 자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쉽게. 네,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통신사 이동이 그 약간 언제든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을 묶어놓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디지털화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 많이 못 보는 것 같다라는 아무튼 업계의 예측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특히나 이쪽에서 SKT 본인 인증 서비스를 막 깠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데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본인 인증이라는 게 아까 말한 문자 인증이거든요. 그 통신사 문자 인증. 근데 이제 유심이 틀리고 문자가 탈취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까 문자가 탈취되면 문자 인증의 그 임시 비밀번호가 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아는 거죠 일단. 이 인증 방법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안전하지 않다 이거를 이제부터는 네. 정말로 좀 적용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유심 정보가 털렸으니까 일단 SK텔레콤의 그 문자 인증 방식은 이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인증이 얼마나 안전성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인증이 안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위험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증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옛날에 아날로그식 인증이라고 하면 원래 주민등록증 갖고 얼굴 보여드려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사람이 확인하는 거. 이게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근데 또 쌍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것도 뭐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오프라인 그 은행에서도 대출 사기 이런 거 일어납니다. 이게 맞네요. 얼굴 바꾸고 막 해서. 그러네요. 저희 고등학교 때 많은 친구들이 뭐 술을 산다거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네. 거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 극장 들어갈 때 다 인증했거든요. 주민번호랑 이거랑. 하지만 형과 들고 가도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잘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SKT 고객 같은 경우는 이런 문자 인증 서비스가 이제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대처해야 돼요? 이게 좀 혼란이 커질 것 같은데. 근데 인증 수단이라는 건 문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간편 인증 같은 네. 것도 있고 또 통신사들은 다 패스 인증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뭐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단말기 안에 그 인증서가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말기를 타치되지 않는 이상 그 인증서가 요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문자 메시지 중간에 가로챈다고 해서 뭐 내 인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패스를 꼭 해야 되겠네요. 근데 간편 인증 같은 경우도 그 간편 인증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또 문자 인증을 받잖아요. 근데 보통 다 문자 인증 말고 인증 수단 한두 개씩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네. 은행도 다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한 군데서 까먹으면은 결국은 예를 들어 간편 인증을 들어갔는데 또 비밀번호가 틀려요. 그래서 또 결국은 문자 인증을 받아야 되고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 40개 정도 솔루션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웃스탠딩에서 네. 그래서 onepasword.com이라고 그걸 이제 솔루션을 관리해 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들었어요. 예, 그걸 통해서 하면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게 onepasword.com의 비밀번호는 어떡하지? 이렇게 돼서 이게 뭐 계속 쳇바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뭐 SK텔레콤 편들고 싶지는 않은데 네. 이런 게 쌓여가지고 되게 이제 접속이 불편하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만 하더라도 좀 뭔가 들어가려면 2단계 인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폰만 하더라도 뭐 인증 솔루션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또 6자리 키 OTP 받는 게 있고 뭐 해서 저희가 뭐 서비스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느낌 받잖아요. 맞아요. 아니 외국은 원클릭이면 다 결제까지 다 된다는데 우리 뭐야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편한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나름의 해자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보안과 편의성은 언제나 반비례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불편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래도 대비책을 마련해놨다는 거군요. 반드시 그렇다고 네, 하지.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미 너무 많이 털렸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걸 수도 있고요. 지금 또 기사 보니까 이런 거 보면 또 더 저희가 이렇게 마음이 쫄리는데 뭐 삼성, 현대 막 이런 대기업들은 임원진들 빨리 다 바꿔라. 지금 이게 큰일 났다. 막 이게 긴밀하게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 정보 털리면 어떡하냐. 근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삼성전자가 먼저 이렇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그 전체 임원들에게 그 SK텔레콤 이용자는 빨리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 뭐 대부분 임원들이 다 완료했다고 하고 심지어 뭐 일부 계열사는 진짜로 너 다 바꿨냐 뭐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임원들의 스마트폰에 굉장히 회사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탈취되면 어떻게 보면 뭐 비즈니스라든지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물론 SK텔레콤이 뭐 유심 보호 서비스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근데 정말로 뭐 유심 복제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니면 그 악성 코드가 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그 아까 이야기한 뭐 피싱에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그 보안상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좀 그 되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많이들 바꿨으면은 급해서 갑자기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네요. 그러면 대기업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실 법인폰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고위 임원의 뭐 핸드폰이라 하더라도 사실 뭐 관리를 할 뿐이지 회사가. 근데 이걸 뭐
이게 특별하게 뭐 기술적으로 보안 조치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또 임원들의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 뭐 휴대폰을 끌 때도 있고 네. 뭐 아니면 회사 내규상 특정 장소에 갔을 때 뭐 좀 뭐랄까 시크릿한 장소에 갔을 때 이렇게 핸드폰을 끌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해커들에게 탈취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좀 줄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LG U+ 사건이라든지 뭐 KT 사건도 몇 년 걸렸거든요.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해결하는데, 근데 이번에 경우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데 그걸 기다릴 바에 빨리 바꾸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SKT뿐만 아니라 LG U+도 있었고 뭐 KT도 있었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 요거랑 좀 거의 비슷한 이런 사건도 혹시 있었나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미국에서 2021년에 티모바일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5,400만 명 정도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인데요. 뭐 이제 5,400만 명 유출됐고 영향을 받은 사람까지 다 합치면 뭐 거의 7,500~6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요때는 이제 1차적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유심 정보, 근데 가입자 식별 정보도 또 단말기 정보도 일부 유출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가입자의 사회보장, 우리는 주민번호지만 거기는 뭐 사회보장 번호잖아요. 그런 번호까지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싹 유출이 돼가지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 미국은 또 집단 소송이 또 엄청 활발하잖아요. 네. 집단 소송을 또 걸었죠. 우리도 지금 집단 소송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더라고요. 집단 소송하고 합의금이 3억 5천만 달러라고 하죠. 3억 5천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천억 원 정도를 이제 합의금으로 지불할 정도로 5천억은 상상도 안 되는 큰 금액인데, 그러고 그거 했죠. 그 다음에 또 이 시스템 이제 바꿔야 되는 시스템 바꿔야죠. 보안도 강화해야죠. 네. 이거에도 뭐 1,500만 달러, 아니 1억 5천만 달러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뭐 한 7~8천억을 쓴 거예요. 지금 환율로는 거의 1조 1조를 썼네요. 썼다고 이제 봐도 무방하죠. 벌금도 떠냈죠. 벌금은 이제 몇백억 정도 수준이겠지만, 그래서 이 사건 하나로 거의 1조 정도, 뭐 크게 잡으면 1조 정도를 쓰는 사건이 됐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비용을 써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SK텔레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아직 도입되지 않았는데, 이게 네. 징벌적 손해배상이 뭐냐면 악의적으로 뭐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으면 그 쉽게 말해서 한 대 때릴 거 한 10대 정도 때린다, 뭐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실현한다, 뭐 이런 건데, 개인정보 관련해서 사실 미국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티모바일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신용평가사 에키팩스라는 그런 회사는 그 데이터 유출 사건이 나왔는데, 그때 한 해킹으로 1억 5천만 명 정도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었어요. 근데 무려 7억 달러의 그 벌금 및 피해자 보상금이 나왔거든요. 7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 거의 이것도 1조 정도 되는 그러네요. 거죠. 뭐 요게 또 추가로 뭐 후속 뭐 IT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기업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사건은 그 페이스북이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고 그 이제 정치 컨설턴트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미국의 모 정치인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고객인 거죠. 이게 돈을 받고 그 수백만 개의 이렇게 계정을 이렇게 그 탈취하거나 만들어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거든요. 그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그 과징금과 그 손해배상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려 50억 달러. 뭐 지금 환율로는 한 7조 원이죠. 그래서 페이스북도 굉장히 타격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앞서 이야기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이것 때문에 폐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사건을 두고 뭐 저희 단톡방이라든지 커뮤니티를 보면, 예, 미국이었으면 정말 회사가 문 닫을 뻔한 그런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좀 개념이 나오지가 않고, 뭐 지금까지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뭐 과징금이 매겨지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제 민사의 영역이잖아요. 네. 우리는 대체로 이걸 민사로 안 가고 형사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규제가 너 이거 해, 이거 해. 너 제 개인 정보를 지켜야지. 그러려면 이거 조치를 해, 이거 조치를 해, 이거 조치를 해. 내가 하라는 거 다 해?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선 다 이제 이거 또 하라고 했고 이것도 하라고 다 했어. 다 했어. 근데 털렸어. 나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해서 털린 걸 그럼 나는 뭘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민사 소송 같은 것도 하면 잘 못 이겨요. 왜냐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네가 알아서 하고 털리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죠. 그거랑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는 항상 평가할 때도 해외는 그냥 결과만 보는데 우리는 뭐 근태도 보고 중간에 애가 열심히 하나 이런 행동도 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징금 자체가 항상 적게 나오고 크게 뭔가 누가 이렇게 막 잘려나가고 이런 게 덜 하는 게 확실히 지키라고 하는 걸 우린 다 지켰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더 이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 사고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뭐 SK 또 SK네. SK 컴즈 옛날에 그쵸. 싸이월드가 망하는 시초가 된 사건이 그 SK 컴즈의 해킹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그 전에 또 옥션도 한번 해킹 사건이 있었고 이런 류의 해킹 사건들이 쭉 있는데 그 사건들의 민사 소송에서 안 졌어요. 이 회사들이 다 이겼어요. 그 이유는 정해진 규정대로 다 보안 조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서 이제 민사 소송에서 이제 이용자들이 졌죠. 네. 네, 그 일부 뭐 협력 업체라든지 뭐 일부 이용자는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거의 못 받았어요. 몇십만 원? 뭐 이렇게 한 1,000명 정도가 전 다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안 받았더라고요. 근데 한 1,000명 정도. 아니 소송을 해야 받지. 소송을 안 했을 거 아니야. 몇십만 원 받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해외나 이런 거 있었을 때 뭐 누군가의 계좌에서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다거나 뭐 이런 피해까지는 잘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 완벽한 피해 사례까지는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가상자산에 뭐 그런 데가 좀 아직 보호가 취약하잖아요.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는 벌어지지 않았는데 2022년 그 심스와핑 범죄 그때 가상자산이 가상자산. 이제 해서 이제 가상자산 계좌에서 가상자산이 빠져나가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SK 컴즈 이야기를 했었는데 컴즈가 과징금이나 아니면은 민사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을지언정 정말 엄청나게 중요했던 모바일로의 번역기에 그 소송하느라고 모든 시간을 다 썼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 페이스북, 뭐 마이스페이스, 너 싸이월드를 해봤니? 이 좋은 서비스를 모른다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페이스북이 완전히 그냥 다 지배를 했잖아요.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지적들 요새 많이 하시는데 지금 SKT 같은 경우도 뭐 AI 전환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 이번처럼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게 예를 들어 지금 6개월 동안 유심 교체만 계속 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 SK에 미칠 영향이. 일단 SK 컴즈 시절부터 얘기하자면 이미 2010년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안 사고가 난 게 2012년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미 2010년부터 밀리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도 이미 2011년, 12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없이도 이미 밀렸을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근데 다만 뭐 이런 건 있죠. 뭔가 그 쐐기를 박았다. 가속화했다. 어차피 이용자들이 안 할 거였지만 근데 더 안 하게끔 만든 그런 좀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좀 무관했고 그리고 또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예민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떠들썩거리는 뉴스가 딱 나오잖아요. 몇 천만 명 털려. 네, 주민등록번호 뭐. 근데 저희가 한 그걸 아마 2000년부터 한 20번은 털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좀 예민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털렸을 때 사실은 안 했어요. 저는 뭐 네. 설마 뭐 나 같은 그런 소시민을 건드릴까? 소시민을 건드릴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이번에 다르더라고요.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줄 서고 막 SNS에 인증 사진 올리고 문 닫게 해야 된다, SK텔레콤. 그래서 이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뭐 13년 전이죠. 좀 시민 의식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뭐랄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내 무형자산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개념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분명히 좀 SK텔레콤에 상당히 많은 부분 악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실제로도 그 이번에 뭐 청문회도 열리고 계속해서 그 정치권에서도 이걸 뭐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이와 별개로 SK텔레콤이 하는 인공지능의 실험에 악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관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SK텔레콤의 매출의 95% 이상이 사실은 유무선망에서 나오는 그런 매출이거든요. 사실 이미 지금 뭐 소프트웨어나 뭐 부가 콘텐츠로 돈 버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뭐 한 70몇 프로가 무선인 것 같고 20몇 퍼센트가 유선인데, 그리고 매출도 보면 거의 아주 서서히 올라가요. 그리고 이 가입자 수도 서서히 비슷하거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뻔합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에게 그 알프를 욕 안 먹게 서서히 계속 올리는 게 답이다. 그리고 이제 그 법무적인 이슈라든지 대관 이슈 잘 해가지고 규제 막고 뭐 그거 외엔 볼 수가 없죠. 그냥 매출 구조가 딱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미 뭐 지금도 뭐 하는 게 없고, 뭐 지난 10년 동안 뭐 한다고 했지만 뭐 되는 게 없이 그냥 어떻게 흔히 말하는 이제 빨랫줄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그 위아래로 이렇게 유무선으로 돈 번다고.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좀 이게 사실 계속 당하니까 저희 국민적인 공분도 있고 정서도 나쁜데, 좀 뭐랄까 제4 이동통신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알프를 높이는 거에 대한 규제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실 뭐 저희가 예전에 2, 3만 썼는데 지금 한 7, 8만 원 정도 쓰잖아요. 그쵸. 직장인들은 이거 통화 많이 할 직장인들은. 근데 이걸 저희도 모르게 하다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착취 아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좀 어떻게 이거를 좀 변화시켜야, 그래야지만 저는 AI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한동안은 여기에 계속 매몰돼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돈은 그쪽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앞으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앞으로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히려 이제 본업이 흔들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입자가 이탈하거나 이제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이제 그것도 단단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균열을 내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대리점 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것만 교체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제대로 또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뭔가 저희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유튜브를 통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뭐 심재석 대표님이 말씀한 것처럼 뭐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왠지 여기서 잔머리 굴리는 게 살살 느껴져. 근데 사실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거든요.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자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줄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확실히 딱 오픈해 갖고 이런 게 위험해요, 딱딱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면 되는데, 뭐 이심도 얘기 잘 자꾸 안 하고 그냥 유심보호 서비스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고, 뭐 그다음에 줄도 서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SKT 고객님들은 그게 되게 굉장히 지금 화가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모여서 브랜드를 굉장히 깎아먹었고, 뭐 당장 가입자가 뭐 막 500만 명씩 줄고 막 이러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큰 이제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일단 우리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 많은 정보들 있잖아요. 이심 같은 게 언제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숨겨오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도 얘기했고 또 딴 데서도 얘기하고 정보가 더 확산되게 마련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하고 쉬운 쪽으로 가고, 뭐 알뜰폰으로 교체도 쉽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주위도 보면 알뜰폰 쓰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그 요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저희 한 4, 50대 나이 때는 예전부터 SKT를 그 보신 분들은 SKT에 뭔가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SKT를 한 번도 안 써서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 쓰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있어요. 내 SKT가 제일 좋은데? 011? 네, 011 그 자부심이 있어서. 근데 저도 여러 개 써봤는데 통화 음질은 SKT가 제일 나아요. 그래요? 그거는 맞는데 근데 문제는 통화할 일이 없어요. 요새 이번에 바꾸려고 하고 이번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네. 비즈니스 타격을 또 입는 거죠. 그렇죠. 브랜드에도 타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매출 100만 원 빠지잖아요. 그렇죠. 1년에 그러네요. 더 쓰는 것 같습니다. 저 가족까지 다 이렇게 이사 가면은 예.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오늘 저희가 한번 조목조목 뭐가 어떤 게 잘못된 정보고 어떤 게 맞는 정보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뭔가 이제 휴대폰을 끈다거나 이럴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냥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심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줄을 서셔야겠지만 유심 물량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니까 줄을 서서 이심으로 바꾸신다거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그 교체하시고 비밀번호 그리고 OTP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으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비밀번호가 많아지면 또 그걸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시면 네. 이게 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앱 하십시오. 패스 앱이요. 패스 앱이요. 네. 그쵸. 패스 앱도 저는 쓸 때 좀 불만인 게 패스 앱 그냥 앱인데 꼭 전화번호를 항상 다시 넣어야 되고. 그 UX 참 안 좋죠. 네. 네. 그럴 바에야 문자로 받고 말지 항상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문자비 내가 내나 통신사가 네. 내지 항상 이렇게 하고 문자로 받는데 조금 UX를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마 서비스마다 설계를 좀 하나 봐요. 이렇게 그냥 지문인식으로만 되는 데도 있고 그 번호를 다시 넣으라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앱으로 연결이 바로 되면은 뭔가 이 지문으로 될 것 같은데 또 일단 그 웹 앱에서 써야 그렇죠. 넘어가니까. 네, 그렇게 넘어가게. 네. 그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2주 후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아주 신나는 연휴니까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취재하시느라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